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유럽도 밀렸고 미국도 밀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 초반에 워낙에 세게 좀 밀려서 걱정이 컸었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낙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우선 다우지수 0.1%,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약보합까지 줄여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날 시장에서 볼 것은 바로 지표입니다. 그리고 지표를 통해서 국채금리까지 연결해서 보셔야 되겠는데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고용입니다. 어제는 고용 때문에 올랐는데 간밤엔 고용 때문에 밀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이제 민간 쪽에서 먼저 냈는데요. 이제 미리 이런 노동 상황들을 볼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보다 개선되면서 여전히 고용 시장이 견조하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그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다시 높아진 미국 증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월 대비 20만 8천 명 늘어났고요.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미국의 국채금리 수익률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인데요. 10년물이 3.7, 2년물이 4.1% 이렇게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게 되면서 이날 미국 증시를 누른 그런 재료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1월 FOMC를 앞둔 이런 상황에 과연 11월 달에는 얼마나 올릴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면 75bp 인상, 그러니까 강력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7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날 시장은 하루 동안에 계속해서 고강도 긴축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심리적으로 압박받으면서 움직였습니다. 자, 또 다른 경제 지표는 바로 서비스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발표를 한 기관이 두 기관이 있는데 기관별로 내용이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주지는 못했던 그런 재료인데요. 미국의 공급관리협회 ISM 쪽에서는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고 28개월 연속으로 기준점인 50포인트를 웃돌면서 긍정적인 경제 확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스탠더드 & 푸어스 글로벌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서비스업 지표는 50포인트를 기준점으로 돌 때 하향되는 모습입니다. 3개월 연속으로 이렇게 부진함이 이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서비스업과 관련된 지표는 아직까지도 안개 속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로 조금 더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오른 이 평균치를 보면 5.5%가 올랐고 간밤에는 0.2%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2%대로 강하게 치고 나가지 않았더라면 이날 시장은 전반적인 약세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감산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IT 쪽에서는 최근의 상승세 정도를 유지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이 되는 헬스케어도 이날 선방했고요. 그리고 가장 부진했던 게 유틸리티입니다. 이날 정유와 관련된 에너지들은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지만 전력 에너지 쪽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유틸리티 섹터를 끌어내렸고요. 부동산 쪽에서는 금리가 다시 인상될 수 있다라는 내용 속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1.9%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좋았던 것은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견조하게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유와 관련된 에너지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반면에 금융 쪽에서는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모건스탠이나 골드만삭스와 같은 이런 투자은행들의 분위기가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는 이 밑에 유틸리티에 있는 전력 에너지, 그리고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태양광 에너지가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성장주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형 IT 종목들은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그나마 선방을 했었고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구글의 모여서 알파벳, 메타플랫폼스, 그리고 전자상거래 쪽인 아마존은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특별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 정도의 수급의 영향을 받은 흐름이고요. 이날 전기차 쪽을 좀 체크해 보시면은요. 테슬라가 밀렸습니다. 3.4% 꽤 세게 밀렸는데요. 트위터 인수권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날 하락을 했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드와 GM은
방향성이 좀 엇갈려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입김에 따라서 지금 등락이 났습니다. 포드 쪽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전기차와 관련된 경쟁력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높였고요. 반면에 GM과 관련해서는 포드보다 부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이제 그것에 따라서 주가도 그대로 등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날 비메모리보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필두로 하는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긍정적이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증권사의 입김이 작용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지금 하락 사이클이다 이런 걱정이 많은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일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4%, 웨스턴 디지털 1.9% 조금 더 작은 종목들이 탄력이 좋았습니다. 자, 다음은 금융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결제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대형 은행주 그리고 투자은행인 이런 종목들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평가가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낮추는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1%, 골드만삭스 1.8% 하락을 했고 이러한 하락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면서 지금 은행주들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2%로 가장 많이 밀렸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그리고 웰스파고 1%를 전후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 대안이 되고 있는 헬스케어 쪽에서는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하단을 막아내는 흐름입니다. 제조업체들도 혼조세였지만 전반적으로 큰 폭의 등락은 없었고요. 이제 그 가운데 건강보험이라든지 의료 장비 쪽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조금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일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6%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유전체 분석과 관련해서 새로운 신규 툴을 만들었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날 강세를 띄었습니다. 이 신규 툴로 인해서 앞으로 암이라든지 유전 질환 그리고 정밀 의료 이쪽 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한테는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하나만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른 종목이 없죠. 전반적으로 전력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에 거의 다 몰려있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유가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전력 생산에 대한 원재료도 상승을 하고 그렇다 보면 이런 회사들은 마진이 축소되는 그런 안 좋은 사이클로서 해석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이 결국에 에너지 자체에 대한 수요 부진을 자극을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밀렸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듀크 에너지가 3.1% 하락했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의 3.2%로 이들 종목 중에서 더 많이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인페이지 에너지가 9%, 퍼스트 솔라, 솔라 엣지 모두 다 5%, 4% 상당히 세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징 보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4.1% 하락하면서 최근에 하락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와 관련된 소송을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인수를 기존에 약속했던 대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주주서안에 이 합병 합의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 2022년 4월 25일자로 예정된 거래를 종결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인수를 당하는 입장인 트위터 쪽에서도 머스크의 이런 편지를 받았고 원래 가격으로 거래를 마무리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어려운 만큼 돈을 쓰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이 되면서 4.1% 하락했습니다. 240달러 결국에는 하회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다음은 슐럼버거 보겠습니다. 이제 정유 쪽이 되겠는데요. 오펙 플러스에서 하루에 200만 배럴 감산을 지금 합의했습니다. 원래 100만 배럴 감산이었는데 2배나 감산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감산에 속합니다. 수요 둔화를 그대로 반영하게 돼서 오펙 플러스는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발표가 난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런 오펙 플러스의 결정에 대해서 근시안적인 결정에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음 달에 1,000만 배럴의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겠다고 응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렇게 계속적으로 적절한 비축유 방출을 하겠다라는 예고까지 하게 되면서 이날 시장에 공방을 벌였었는데요. 결국에는 오펙 플러스의 감사 쪽에 좀 더 방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6.6% 올라가면서 4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럽은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보다는 좀 더 밀렸습니다. 독일이 1.2%로 가장 많이 밀렸고요. 그 다음 순서로 프랑스, 영국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익 매물도 나오게 되면서 4거래일 만에 이제 반락을 한 것이고요. 이날 유로존의 체감 경기를 알 수 있는 9월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50을 밑돌면서 2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점 악재였습니다.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이런 결정에 조금 더 영향을 받으면서 1.4% 올랐습니다. 87달러까지 회복하는 흐름이고요. 강달러 영향 속에서 구리 가격은 약보합, 그리고 금 가격은 0.5%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상승분도 약간은 포함되는 모습이었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다시 한번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13bp 크게 상승하면서 3.7% 올라갔고요. 이날 고강도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연준의 또 다른 금리 연은 총재인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연준의 방향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시장에 이런 기대감에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동안의 상승을 뒤로 하고 뉴욕 증시는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었나요? 예, 지난 이틀간의 급등을 소화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0.2% 안팎의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 재무부가 발표한 미국의 국가 부채가 역대 최대인 31조 달러에 이르렀다는 뉴스로 미 국채 금리의 상승 추세가 재가동된 점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한 하루였는데요. 이처럼 국가 부채 규모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막대한 정부 지출과 감세의 영향으로 풀이가 되며, 문제는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는 가운데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으로 금리가 올라 차입 비용이 예상보다 더 늘었고, 따라서 향후 재정 적자 전망치도 다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가 예상을 다소 상회한 결과를 보인 점도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먼저 미국의 9월 서비스 부분 활동이 금리 인상과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전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활발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에 따르면 9월 서비스 활동 지수는 56.7을 기록해 8월에 56.9에서 소폭 하락했지만 시장 예상치였던 56은 웃돌았는데요. 이 지수는 미국 전역의 서비스 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50을 기준점으로 이를 넘으면 업체의 경제 활동이 확정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9월의 고용지표 역시 예상보다 개선됐습니다. 고용 관련 업체 ADP사에 따르면 9월 미국 내 민간 부분 고용은 20만 8천 개가 추가돼 전달에 18만 5천 개보다 증가하면서 예상치였던 20만 개를 상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나오는 9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은 비농업 신규 고용 등을 포함한 고용보고서 결과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정도를 다시 가늠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시장 예상치는 약 25만 건의 고용 증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된 에너지 가격 폭등세와 각국의 금리 인상 등이 맞물려 상품 교육을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세계무역기구 WTO가 내년도 세계 무역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WTO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 교역량 증가율이 1%에 그칠 것이라며, 이것은 WTO가 지난 4월에 제시했던 전망치였던 3.4%를 대폭 하하한 수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높아진 에너지 가격, 그리고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의 고금 정책 기조 등이 상품 교육을 비롯한 경제 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분석에 토대를 둔 것으로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상품 수요 감소와 코로나19 대유의 여파 등으로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내년도 무역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다만 WHO는 올해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예상과 달리는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4월 WTO는 올해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한 바 있지만 글로벌 에너지 위기 등으로 인해 이 수치마저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WTO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망치는 3.5%로 유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에어비앤비가 되겠습니다. 여행이라는 또 테마로 잡아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번스타인이 향후 5년 내 서구에서 가장 큰 여행 플랫폼이 될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제시하고 목표 주가를 전일 종가 대비 30% 높은 143달러로 제시했다는 뉴스로 오늘 에어비앤비의 주가가 0.86% 상승해 111달러 7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번스타인은 전 세계 숙박 공유 및 산업은 현재 약 2억 5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에어비앤비는 브랜드 가치와 독특한 상품 개발 그리고 충성스러운 고객 등을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면서 이 회사는 높은 브랜드 이미지로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동종업체들을 제치고 지난 2년 동안에도 가장 수익성이 높은 온라인 여행사로 주목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주 대비 감소한 27만 5천 건이며 이어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사의 9월 고용해고 건수, 에너지부의 주간 천연가스 재고가 발표되고 코네그라, 리바이 스트라우스, 컨스텔레이션 브랜스, 엔지오 다이내믹스, 맥코믹 앤 코, 그리고 랜드코프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